안녕하십니까. 2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이 회계에 있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단기 금융상품은 뭐가 들어있느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 아까 뭐가 있었어요? 취득 당시에 어떻다? 취득 당시에 3개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인 유동성 자산이 뭐였었죠? 현금성 자산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엇이냐? 3개월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3개월보다 크고 1년 이내란 말이겠죠? 어떻다고요? 이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년 이내니까 1년 이내다. 1년 이내면서도 어떻게 돼요? 현금성 자산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3개월보다는 커야 되겠죠. 3개월보다는 클 것이고 아닌 3개월이 현금성 자산이 아닌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 뭐다?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정기예금과 적금이 있죠. 우리가 적금 많이 드시잖아요. 정기예금과 적금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말합니다. 반면에 기타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 판매하고 있는 기타의 금융상품,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봤을 때 정기예적금 아니고 1년 미만이다, 1년 이내다 그러면 다 뭐다? 단기, 기타 단기 금융상품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주로 많이 다루는 게 뭐 있죠? 이 단기 매매증권이 있죠? 제일 중요하죠? 오늘 이 중에서는요.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요. 뭐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단기 매매증권은 무엇이냐?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이 시장성이 있다면 무슨 뜻인가 하면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다. 다시 말해서 이 주식을 말하잖아요. 증권사에서 무슨 삼성전자 주식이다, LG 주식이다, 현 주식 나와 있겠죠. 이런 우리가 상장사, 우리가 주식인데 이 주식이 어떻다?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단기간에 뭐가 있어요? 단기간 내에 뭐 하는 거죠?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매매 차익. 이런 목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구입하는, 구입하는 증권을 우리 뭐하는 이거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단기 매매 증권을 할 때는 우리가 문제나 우리 아셔야 될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장부에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장부 기록할 때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보시면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가 나와 있다? 실제로 거래했는 금액이 나와 있고요. 하나는 뭐가 돼요? 액면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금액이 두 개가 다르게 나오면 그중 하나가 함정이죠. 그래서 뭘 보시느냐? 장부의 기록은 어떤 걸 해주셔야 돼요? 이 구입금액입니다. 뭐라고요? 취득 시 구입금액을 어떻게 한다? 장부상 회계 처리로 기록해 주셔야 되죠. 액면 금액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액면 금액은 장부에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무엇이다? 단기 매매증권을 장부에 붕괴, 기장을 할 때는 어떻다? 금액을 액면 금액이 아니고 구입금액을 우리가 뭐하는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죠. 이 금액을 회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 시 매입 수수료, 수수료 문제만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취득 시 발생하는 매입 수수료는 단기 비용, 다시 말해서 이 전체 단기 매매증권 합하지 말고 별도 영업의 비용 처리인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취득 시 어떻게 한다고요? 매입 수수료는 뭘 한다? 별도로 어떻게 돼요? 영업의 비용 처리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단기간에 뭐다? 시세 차익이 목적이다. 시세 차익이 목적이다. 단기간에. 그리고 두 번째가 취득 시 구입 금액을 기록한다. 취득 시 구입 금액을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뭐한다? 영업의 비용 처리로 별도 비용 처리한다. 이 세 가지 부분이겠습니다.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기록하는 통합계정이 매출채권입니다.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즉시 받는 것이 아닌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합니다. 받을 어음은 이 물건을 매입했는 채무자가 채권자 매출자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약정기일, 만기일입니다. 약정한 장소, 금융기관이겠죠. 이 만기일에 특정 금융기관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권입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 어음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을 어음으로 기입합니다. 이 매출 채권에는 이제 대손과 대손 충당금이 발생합니다. 이 대손은 매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우리는 대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대손 충당금은 보고기간 말 결산 시점입니다. 이 결산할 때 이 매출 채권 등의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서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부에 작성하다 보면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처리와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 차감 계정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기타의 당좌 자산, 단기 대여금, 자금을 대여하고, 이 대여한다는 말은 내가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돈을 빌려준다, 빌려주다입니다. 대여하고 그 회수기일이 1년 이내인 대여금입니다. 이 돈을 빌려주면 다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단기라고 했을 때는 1년 이내란 말이겠죠. 이 1년 이내가 단기고요. 밑에 보시면 회수기일이 1년 이내가 아니고 1년 이후 뭐가 되죠? 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하고 단기 구분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임종 단기 채권은 이 주자는 이 주주의 주자입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자, 종업원의 종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의 회사의 구성원을 말하겠죠. 그래서 회사의 구성원에게 자금을 빌려줬을 때는 우리가 뭐라 쓴다? 이거를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요. 회사의 구성원이 아니고 이 거래처라든가 타인에게 이 자금을 대여 빌려줬을 때는 단기 대여금을 사용합니다. 가지급금, 금전의 지급이 있었으나 그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일시적인 계정 과목이며 그 내용이 확정되면 본래의 계정을 대체한다. 다시 말해서 이 금전의 지급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이 자산에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이 발생주에 의해서 자산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그 즉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기록을 하자니까 어떻게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을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뭐 하느냐, 일시적인 뭐다 임시계정입니다. 이거는 임시계정으로 이 가지급을 뭐다? 이 가짜예요. 가짜. 지급은 하였지만 가짜로 기록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시계정이 가지급으로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내용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본계정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처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무엇이다? 가지급입니다. 뭐 나중에 이제 부채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가지급 반대되는 뭐가 있죠? 가수금이 있을 겁니다. 미수금과 미수수익이 있습니다. 이 미수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상거래, 우리가 주상거래를 한다 그래 버리면 상품을 매출하는 게 주상거래가 되겠죠. 기업에서는. 그런데 상품 매출이 아니고 이외의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비품을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어져서 처분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회사에서 몰고 있던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연수가 다 돼서 뭐 처분한다든가 혹은 탑차가 이제는 화물이 그 필요 없어서 처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상품 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에서 불필요해서 가치가 처분하게 됐을 때 이 대금을 어떻게 해요? 그 즉시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받기로 했죠. 나중에.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외상이란 말이잖아요. 나중에 뭐 하기로 했어요? 지급받기로 했죠. 지급받기로 해서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상품 이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상품 이외에
외상거래입니다. 상품 이해입니다. 상품일 때는 아까 뭐라 했어요? 외상매출금이 있었죠. 상품은. 그렇지만 상품이 아닌 거는 뭐라 한다? 다 미수금을 써주셔야 됩니다. 상품이 아닌 거는 뭐 한다? 미수금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미수수익 하겠습니다. 미수수익은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나 올해 수익이란 말이에요. 올해 수익인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12월 30일 뭐죠? 결산일까지 12월 31일까지 어떻게 해요? 수입되지 못, 돈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이 대가를 어떻게 했죠?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단기에 발생하는 수익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받았지만 이걸 올해 수익으로 봐줘야 되겠죠. 올해 수익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수수익은 뭐다? 내가 올해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 그게 뭐다? 미수수익이에요. 선급금과 선급비용입니다. 선급금 뭐 계약금이죠? 예, 계약금 성격으로요. 미리 지급한 대금을 우리 뭐 한다?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선급금, 계약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선급금만큼의 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증가했으므로 우리 뭐다? 이거를 자산 계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선급 비용이 있습니다. 선급 비용은 뭐가 되는가요? 이것 또한 보면 이 선급 비용은 단기에 어떻게 올해죠? 올해 단기에 이미 지급했어요. 뭐라고요? 이미 지급한 비용이에요. 이런 경우 있겠죠. 보험료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지급하는데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만약 하루치가 아니고 1년치다. 그러면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 지급을 했어요. 그럼 이 11월 1일은 뭐가 되는 겁니까?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돼요? 올해 거둔 비용 처리가 11월과 12월은 올해 비용이고 나머지 어떻게 돼요? 1월부터 10월달 비용은 언제 거죠? 2021년도에 대한 보험료 비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선급 비용은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 내년이죠.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차기로 이연시킨다. 이연 우리가 2월이 뭐였어요? 넘기는 거였잖아요. 2연 똑같죠? 내년에 넘긴다 이 말입니다. 이연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뭐한다?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인식해주고 대변 어떻게 해요? 비용 차감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릴게요. 미수수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올해 수익을 어떻게 해요? 대가를 받지 못했는 경우는 뭐한다? 미수수익으로 쳐서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자산이고요. 반면에 이 선급비용은 뭐가 되는 거죠? 올해가 아니고 차기에 속하는 내년에 되는 비용을 올해 미리 줬다는 거죠. 이미 미리 지급했는 것이 뭐다? 선급비용인 것입니다.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이 당좌자산과 이 재고자산을 구분지어지며 이 재고자산은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뭐 상품, 제품, 뭐 반제품 다 해당될 겁니다. 그럼 이 재고자산의 종류로 보면 처음에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완성품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추가 가공 없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다? 이 가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가공이 없이 재판매되는 재고자산을 우리 뭐한다? 상품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보면 뭐가 있죠? 도소매업이 있죠? 유통업 할 때. 이 도소매업이 여기서만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원재료, 노무비, 경비를 투입하여 제조한 재고자산. 뭐가 있을까요? 제조업이 있겠죠? 네,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물건을 이 매출을 잡을 때 제품이라고 해서 제품 매출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이 도소매업은 상품의 주 매출이 돼서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 반제품은 이 제품이 원재료를 이 노무부나 경비를 투입해서 제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재 상태로 판매 가능한 제공품, 반제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완제품이라는 게 아니고 이 반제품이라고 해서 완제품은 아니지만 이 부분적이지만 그 자체로도 판매가 가능한 이 제공품을 우리는 뭐한다? 반제품이라고 하고요. 이 제공품은 원재료를 제조하여 제품이 완성되기 전 뭐라고요? 완성되기 전입니다. 완성되기 전 제조 과정에 있는 모든 재고 자산이 다 뭐다? 원재료 제공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재료를 제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원재료가 투입돼 가지고 제조 공정에서 완제품 완성되기 이전에 있는 모든 재고 자산을 우리 뭐라 그런다?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는 제품 생산 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되는 원료 및 재료, 원료죠? 원료 재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가구 회사라 그래가지고 이 책상을 한 개 만듭니다. 이 책상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투입이 되겠죠? 첫 번째 나무가 투입이 되겠죠. 나무. 그래서 이 나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원재료가 되죠. 나무. 그 원재료가 될 것이고요. 이 책상이 나무를 만들다 보면 어떻게 다리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했는데 네 번째를 덜 만들었어요. 어떻게 아직 만들기 전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는 아직 미완성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 되죠? 이 제공품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내가 뭐 했습니까? 다 만들어 가지고 완성됐습니다. 이 완성되는 이게 뭐다? 우리 말할 때 이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그 다음에 원재료가 그다음 뭐가 될까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제공품이 되겠죠. 제공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돼요? 이제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 제품 뭐죠? 완제품에 해당될 겁니다. 물론 반제품도 있지만 이거는 외로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착품은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주문하였으나 아직 회사에 입고되지 않았다. 우리가 뭐 수출품이나 수입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저희가 뭐 해외에서 뭐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이 수입품을 이제 원재료를 구매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해요? 금액을 대가를 다 줘서 내 소유가 돼 있지만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그래서 도착하기 이전에 있는 게 뭐다? 미착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착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대가를 다 줬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 내 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죠? 나의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물성, 소모품, 이 소모품은 소멸성 물품을 구입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 상태의 재고 자산이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책상을 만나보면 뭐가 있어요? 책상 밑에 여기 밑에 뭐가 있는가?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바퀴요. 이 바퀴는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별도 부품을 사와서 여기다가 어떻게 조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거는 어떻게 소멸성에 해당되겠죠. 소멸성 제품이 되겠죠.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또한 또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 못은 어떻게 여기다 만들 때 소요되는 것이잖아요. 이 소멸성 없어지는 물품이지만 아직까지 사용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겠죠.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의 이제 취득 원가란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재고자산을 취득 원가를 할 때 이게 왜 다뤄주고 있느냐? 재고자산은 뭘 하는 거죠?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내가 사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도소매하는 업이라 그러면 상품을 사올 것이고 그러면 상품이 재고자산일 것이고요. 내가 제조업이라 그러면 원재료를 사와서 내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자체 원재료가 뭐가 되죠? 이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먼저 매입을 해야지만 그 다음 매출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매입을 한다. 그럴 때 재고자산 매입대금이 매입과 관련하여 지불한 운반비, 매입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세금 등의 구입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시 말할게요. 뭐가 있으면 거기 보니까 부대 비용이 있죠. 부대 비용. 이 부대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재고자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재고자산에 관련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재고자산 이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관련하여 추가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운반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을 우리는 뭐란다? 이거를 부대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걸 우리는 뭐합니까? 취득 원가에다가 포함합니다. 뭐라고요?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내가 사오라는 이 원재료가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하나 얼마 한다고요? 100원 한다 그럴게요. 100원 하는데 이 나무의 가격은 100원인데 내가 이 100원짜리 나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로 뭐가 들어갔어요? 운반비가 들어갔어요. 운반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운반비가 별도로 들어갔는 게 이게 50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한 이걸 어떻게 하는가? 구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별도의 보관료가 들어갔겠네요. 이 보관한다고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관료가 별도로 또 3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나무를 구매하기 위해서 나무 구입비 100원만 들어간 게 아니거든. 뭐가 들어갔죠? 운반비 50원, 보관비 30원. 그럼 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들어가는 금액이 180원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돼요? 180원에 뭐가 된다? 이게 취득 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이런 부대 비용 또한 어떻게 한다? 이 원가로 잡아서 재고자산 가격에 같이 포함시켜라. 그래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있어요. 똑같은 운반비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재고자산을 내가 구입 시에 구입이 있죠. 구입이나 매입 같은 말입니다. 구입, 매입 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뭐가 돼요?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구입 시, 매입 시 발생했는 운반비가 아니고요. 반대로 뭐가 있어요? 매출이에요. 매출. 매출은 뭐죠? 별도 판매한다 이 말이잖아요. 매출 시에 발생한 운반비는 뭐죠? 이거는 재고자산 아니고 뭐 한다? 별도로 운반비라는 뭘 합니까?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뭘 해준다고요?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을 잘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운반비를 썼던 게 뭐다? 이게 재고자산 구입비냐, 매입했는 거냐, 매출이냐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시에는 통상은 다 뭐한다? 다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매입 애누리와 환출. 이 매입 애누리는 매입한 재고자산 중 하자나 파손이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 가격을 인하받는 것을 말하며, 매입 환출은 매입한 재고자산 중 하자나 파손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반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매입 애누리 환출은 둘 다 공통적인 말이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하자나 파손 있죠. 하자나 파손, 이 물건 자체, 내가 매입했는 재고자산의 물건 자체에 하자나 파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이 나무를 내가 100원에 사기로 했었는데 이 100원짜리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건 아니야. 어떻게 10원을 깎아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원 디스카운트해서 얼마 받습니까? 90원에 매입한다는 말이겠죠. 그래버리면 이 90원이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차이 나는 이 10원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금액으로 할인받아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애누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원치를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금액 할인받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반품을 해버리는 거죠? 반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매입 환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실 거는 하자나 파손이고요. 하자나 파손인데 금액적으로 내가 인하받았다. 그러면 뭐가 된다? 가격 인하는 뭐가 되는 거다? 이 매입 애누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문제 있는 걸 어떻게 한다? 환출, 되돌려 반품시켰다. 이 반품은 뭐가 되는 거죠? 반품은 매입 환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매입 할인은 무엇이냐? 매입 할인은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판매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에 약정에 의해서 할인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조기입니다. 조기 결제입니다. 뭐라고요? 원래 결제일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결제일보다 조기 결제한다는 말이죠. 우리 기업에서는 이 결제하는 날이 보통 거래가 발생하고 30일 혹은 60일, 뭐 어떨 땐 90일 이런 식으로 어업말행을 하겠죠. 이 결제일이 어떻단 말이죠? 늦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제일이 늦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결제일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조기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조기 빨리 결제하는 만큼 뭐가 필요할까요? 뭐
금융에 금융 비용도 발생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선에서 뭐 한다? 할인을 받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하자 파손. 이 매입했는 재고자산 하자나 파손이 발생하면 매입 애누리 환출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조기 결제는 뭐가 되는 것이다? 매입 할인입니다. 그래서 구분 지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순매입액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총 매입액이 나무가 이 1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매입 부대비용 발생했었죠. 얼마 발생했습니까? 80원 발생했어요. 부대비용이. 50원은 운반비였고 30원은 보관료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매입했는 가격이 얼마가 돼요? 총 매입액은 100원에서 80원이 얼마가 되죠? 180원이 뭐가 되는 거죠? 총 매입액이 되겠죠. 그런데 이 총 매입액에서 어떻게 했어요? 매입 애누리 환출 뭐다? 이 중에 보니까 하자가 발생했네요. 얼만큼 발생했어요? 10원치가 하자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10원을 빼줘야 되겠죠. 하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금액은 여기까지 얼마가 되죠? 170원이 되겠죠. 그럼 170원이 뭐가 순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한 조기 결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또 5원을 빼준대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금액이 총 165원이 되겠죠. 그럼 165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순매입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매입액을 구할 때는 전체 매입 가격에서 이 부대 비용을 더해 주시고 이 부대 비용 더해는 이 금액에서 매입 애누리 환출 및 매입 할인을 다 차감 빼주시면 뭐가 나온다? 순매입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매출원가 하겠습니다.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매출이라고 한다면 이 매출원가는 이러한 매출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이 원가를 말합니다.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는 금액이 상품 매출원가입니다. 밑에 예를 한번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를 이게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쭉 해서 식 세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를 T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자 계정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 계정이 되겠죠? 상품 계정. 이 상품 계정에서 보시면 이 상품이 어떻게 해요? 자산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차변에 더해주죠? 대변에 차감이죠. 그래서 이 기초가 맨 처음에 상품이 어떻게 넘어오는가 기초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이죠. 이 재고액이 얼마에 있어요? 30억 이게 있네요. 그리고 단기에 기중에 어떻게 해요? 상품 매입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기 상품 매입액이 차변이죠. 상품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여기 얘는 얼마 돼 있습니까? 70원이 돼 있네요. 그러면 합이 얼마가 돼요? 총 100이 되겠죠? 그럼 차변은 100이에요. 그러면 이 대변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기말 상품 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기말에 남았다는 잔액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있다는 말이죠? 4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기중에 뭐 했는 거죠? 단기 중에 이 상품을 팔았다는 말이잖아요. 팔았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나갔으니까 이게 상품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상품 매출원가가 되겠죠. 매출원가다. 그럼 이 상품 매출원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40원에 100들 얼마가 부족합니까? 이게 6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100 딱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T라 넣으셔가지고요. 그냥 차변에 어떻게 해요? 기초 상품, 그 다음에 상품 매입 더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대변은 뭐 하죠? 기말 상품을 빼주면 상품 매출원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고 역으로 해가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상품 매출원가가 나와 있고요. 기말 재고가 나와 있는데 오히려 뭐가 나오죠? 이 기초 상품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상품 매출원가에서 상품 재고액을 더해줘서 여기다 뭘 빼면 될까요? 기말 상품 매입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상품 계정, 이 T 계정을 그리셔가지고 이 문제를 푸신다 그러시면 뭐 꼭 상품 매출 원가가 아니고 뭐 기말 상품 재고액 묻는다든가 기초 상품액을 묻는다든가 단기 상품 매입 묻는다든가 이러한 별도의 다른 문제도 응용해서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공식 나와 있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말재고자산 평가에서 수량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수량 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 상품의 입고와 출고를 모두 기록하여 장부에 의하여 수량을 파악하는 경우입니다. 실질재고조사법, 상품의 입고만 기록하고 출고는 기록하지 않는다. 입고란에 기록된 수량에서 직접 조사한 상품의 실제 수량을 차감하여 판매된 수량을 파악합니다. 혼합법,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병행하여 파악하는 것이 혼합법입니다.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개별 상품 각각의 단가표를 붙여서 개별적 단가를 결정합니다. 장점으로 실제 물량의 흐름과 동일하게 가장 정확하죠. 그렇지만 또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서 가장 가까운 방법입니다. 다만 이게 개별법은 상품 각각의 단가표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의선출법, 먼저 입고된 상품을 먼저 출고한다는 가정하에 출고 단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금액이 현재 공정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점은 현재 수익과 과거 원가가 대응하여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합니다.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가 되어서 법인세 부담이 커집니다. 선의선출법은 가장 먼저 예전에 가장 오래전에 입고했는 구매했는 것을 원가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현재 기준하고 시세 차이 발생할 것이니까 자연적으로 이익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부담이 좀 큽니다. 후입선출법, 나중에 입고된 상품을 먼저 출고한다는 가정에 출고 단가를 결정합니다. 장점은 현재 수익에 현재 원가가 대응되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단점으로서는 실제 물량의 흐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재고자산 금액이 현재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죠. 후입선출은 뭐다? 맨 마지막에 최근에 구매했는 재고자산을 현재 판매를 출고를 하다 보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지 않게 되겠죠. 이동평균법입니다. 매입할 때마다 이동평균 단가를 구하여 이동평균 단가로 출고 단가를 결정합니다. 장점은 변동하는 화폐의 가치를 단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매입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번 새로운 단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 총평균법은 기말의 총 입고 금액을 총 입고 수량으로 나누어서 총평균 단가를 출고당 결정합니다. 가장 간편하고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기초재고가 기말재고 단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부터 선의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고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은 가중평균법이라고도 합니다. 재고자산이 평가할 때 수량과 단가 보겠습니다. 이 수량 파악 방법은 아까 봤다시피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그리고 단가는 뭐가 있죠?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그래서 이동평균, 총평균법 이렇게 해서 수량과 단가를 곱하는 게 뭐다?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밑에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이거 뭔가 물가가 상승 시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단가 산정 방법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물가 상승이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몇 년 전보다는 지금이 물가가 더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시면 이 기말 재고 금액이나 매출 총이익, 단기 순이익, 법인세 비용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높죠. 그리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낮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선입선출법이 제일 좋고 후입선출법이 제일 크겠죠.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외우려고 그러면 또 이것도 차이가 나겠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가나다를 할 때 시읒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시읒 이응이죠. 그 다음에 치읒이죠. 그 다음에 히읗이죠. 어떻게 가나다라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편할 겁니다. 뭐다? 시읒, 그 다음에 이응, 그 다음에 치읒, 그 다음에 히읗입니다. 그래서 선입, 이동, 총, 그 다음에 후입.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상품 매매업의 회계 처리. 상품 매매업의 주요 영업 활동은 상품을 구매하고 그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상품 매매 활동은 판매한 상품의 매출액에서 판매한 상품의 원가인 매출 원가함을 차감하여 상품 매출 총 손익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식으로 보면 매출 총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게 매출 총 이익입니다. 또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상품 단기 상품 순매입에 여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 앞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단기 상품 순매입액은 단기 상품 총매입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부대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을 차감했는 게 단기 상품 순매입액입니다. 단일 상품 계정. 상품 관련 계정 과목을 상품 계정 한 가지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 매입 시 원가로 기록하고 매출 시 원가와 이익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매출할 때마다 상품 매출 손익을 계산합니다. 구입할 때 상품 10개를 한 개당 100원에 현금 구입하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1000원, 대변의 현금 1000원 분기하고요. 판매할 때는 상품 9개를 원가 100원짜리 상품 9개를 한 개당 200원의 현금 매출하다. 그럴 때 분기에는 차변에 200원 9개 들어서 1800원이 들어왔을 거고 대변에다가 상품 개당 100원짜리 9개 나갔으니까 상품 900원어치가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이 차익이 뭐가 됩니까? 상품 매출이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변에 상품 900원, 상품 매출이 900원 분기를 하죠. 그럼 기말에는 이 기초재고 1개, 매입 10개, 기말 재고 2개, 판매 9개, 그러면 개당 원가 100원. 이럴 때는 분기는 필요 없습니다. 왜? 상품 판매로 인한 이익이 900원이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단일 상품 계정 처리법은 상품 매출 이익만을 알 수 있고 상품 매출액과 매출 원가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분할 상품 계정은 단일 상품 계정의 단점을 보완하여 상품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 계정 과목을 분할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분법을 사용하며 이분법에서는 상품 관련 계정 과목을 매입시와 매출시로 구분짓습니다. 매입시에는 상품 계정으로, 매출시에는 상품 매출 계정으로 처리하며 결산시에는 이 기말 재고를 파악하여 판매한 것을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처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 구매시, 매입시 상품 10개를 한 개당 100원의 현금 구입하다. 동일합니다. 앞에 단일 상품 계정이나 차변에 상품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합니다. 그런데 매출할 때 분할 상품 계정은 매출할 때는 상품 계정이 아니고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1800원 들어왔으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익이 아니고 그냥 상품 매출 그래서 1800원으로 분기 처리합니다. 그리고 결산 시에는 기초재고가 1개, 매입이 10개, 기말재고가 2개, 판매 9개, 개당 원가가 100원이었다. 판매가 9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상품 매출 원가가 개당 100원짜리가 9개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원가가 900원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상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9개 판매했으니까 상품 또 900원어치를 어떻게 해요? 차감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분기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품 판매로 인한 이익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상품 매출이 얼마 발생했었죠? 1800원 발생했었고 상품 매출 원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900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품 매출 1800원에서 상품 매출 원가 900원을 빼면
900원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해서 상품 판매나 이익 900원도 구해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상품 매출 원가도 구해지면서 이 분할 상품 계정이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앞서 했던 유동 자산은 현금화하는 게 1년 이내라 그러면 이 비유동 자산은 현금화하는 게 얼마 걸린다? 1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 이상이라는 1년 넘어가겠죠? 1년 이상 걸리는 이 장기간의 시간을 거쳐서 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이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제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이 투자 자산이란 이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업의 판매 활동이 아니고 이외적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 이익이 있죠. 투자 이익이란 말,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뭐한다? 투자 자산 그럽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뭐 2년, 3년짜리 뭐 예적금이라든가, 또 뭐 어떤 투자 목적의 어떤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이 투자 자산에 해당될 것입니다. 유형자산, 이 유형자산은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되는 유형자산을 말한다.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되는 유형자산의 말은 자산의 정의고요. 이 유형자산이라고 그러면 영업활동, 이 경영활동에서 이 기업의 경영활동이라 그러면 물건을 판매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겠죠. 이윤이겠죠. 그러면 이 기업이 이 물건을 판매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지는 뭐 토지, 이 건물, 혹은 뭐다 또 물건을 만들기 위한 기계장치, 이 운송하기 위한 차량 운반구, 각종 이 비품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한다? 이 유형자산이라고 해서 나타집니다. 이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이 토지는 기업이 자신의 영업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지입냐. 그 토지는 뭐가 필요하죠? 앞에 다 이 말 나와 있죠. 뭐라고요? 영업활동, 영업목적, 영업활동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또 뭐가 될까요? 건물은 이 건물과 내놓은방, 뭐 조명, 이 건물이 기타, 우리 건물 잘 아시죠? 우리 뭐 있습니까? 건물 그래 우리 뭐 사무실, 공장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건물하고 이 밑에 있는 구축물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구축물 한번 보실까요? 기업이 경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에 장착된 건물 위에 토목 설비, 공작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과 구축물을 구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이 건물은 무엇이냐? 사람이 거주하죠. 뭐라고요? 사람이 어떡합니까? 거주한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 생활할 수 있는 곳은 뭐다?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점포, 공장, 기숙사 이걸 우리가 뭐 한다? 건물이라는 개념감을 사용하고요. 이 구축물은 사람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어떤 경영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설비, 우리 뭐가 있을까요? 뭐 육교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건물 구축물입니다. 또한 이 기계장치는 이제 뭐 컨베이어, 기계장치, 운송설비, 기타 부속설비, 우리 이걸 전체적으로 뭐 한다? 이 기계장치라고 명합니다. 차량 운반구는 우리 자동차 있죠? 우리 뭐 탑차, 우리 화물차 이런 거 있잖아요. 승합차 이렇게 회사 내에서 육상 운송수단 사용되는 승용차, 화물차 뭐 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뭐 한다? 차량 운반구라고 그러고요. 이 비품 뭐 자격증 시험식으로 이럴 때 또 회사에서 우리 장부 정리할 때 비품 많이 씁니다. 우리 기계장치가 아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는 뭐 책상부터 시작해서 사무 집기류,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다 뭐한다? 비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이 개정 과목은 언제 쓰느냐? 우리가 어떠한 뭐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계장치를 주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장치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또 기계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장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동안 우리 뭐 한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건설 완료 전까지 처리하는 뭐다? 그래서 임시계정이에요. 이거는 임시계정을 사용하고요. 이게 어떻게 되죠? 이 건설이 완료되면 어떻게 임시계정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주고 뭐 한다? 본래 뭐 건물이 되든 기계장치가 되든 뭐 구축물이 되든 이러한 본래 계조 대처하는 것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입니다. 이 취득원가는 무슨 말이냐. 유형자산을 이제 구매할 거죠. 건물을 구매했다든가, 뭐 기계장치라든가, 비품을 구매했다. 그럼 우리 이걸 뭐 한다? 취득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취득할 때 금액은 내가 컴퓨터를 100만원짜리 구매했어요. 그러면 장부상에 비품 100만원이 아니고요. 내 100만원짜리를 구매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갈까요? 뭐 택배비, 운반비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또한 그걸 어떡합니까? 구매해서 설치할 때 프로그래머한테 설치를 맡긴다든가 그래 버리면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이것 또한 뭐 한다? 취득원가 포함시킨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구입 대금에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한 구입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기입한다. 더해 준다 이 말이죠. 구입 부대비용은 매입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뭐 토지 정지 비용 등을 다 우리 뭐한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또 한 개 또 볼 게 또 있어요. 이 취득 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후에 뭐가 돼요? 또 돈을 쓰는 경우가 생겨요. 지출이죠. 어떤 지출이 있느냐? 그때 우리는 크게 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우리 구분 지어요. 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자본적이라 그러면요. 이 자본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자본이라면 어디서 사용하죠? 재무상태표에 사용해요? 손익계산서예요? 재무상태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이거는 뭐다? 우리 자산적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자산적. 근데 재산이죠. 재산. 그리고 이 수익적 지출이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해요? 수익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뭐다? 이 비용적, 뭐 소멸성,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한다? 이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내용 연수의 증가, 다시 말해서 성능이 어떻게 돼요? 유지하는 게 아니고 좋아져야 돼요.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능력의 증가, 맞죠? 그리고 또 뭐 한다?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 어떻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효과와 이익이죠. 이 효과와 어떻게 이익이 뭐 한다? 증가시키면 이걸 뭐 하죠? 우리가 해당 자산적 가치에 어떻게 돼요? 증가로 보고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계정 과목은 본 이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나타내요. 반면에 수익적 지출은 무엇이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인데 이건 뭐 하는 거다? 뭐 유리창이 깨지면 어떻게 원상복귀해야 되겠죠. 벽이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페인트 칠해야 되잖아. 이거는 뭐죠? 원상 회복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또 뭐합니까? 원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합니까? 컴퓨터 포맷시켰어요. 포맷시키면 어때요?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내가 구매했을 때 그 상태를 어떡합니까? 회복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우리 이걸 우리 뭐한다? 수선비라고 하고 비용 처리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이제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 뭐 한다? 이 자산적 가치가 증가하는 우리 업그레이드라는 말 쓰잖아요. 이런 게 뭐다? 자본적 지출이 될 것이고 유지보수하는 건 뭐 한다? 수선비, 이 비용 처리를 한다 합니다. 그리고 A는 이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했다든가 증설했다든가 뭐 냉난방 자체를 어떻게 돼요? 좀 더 확대해 설치했다. 이런 거는 뭐 한다? 자본적 지출이 될 것이고 반면에 뭐 건물 도색, 유리창 교체, 뭐 소모품 교체 이런 거는 뭐 한다? 현상 유지, 수익적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업무사용 사용하는 유형자산은 1년, 2년, 3년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노후화가 되겠죠. 노후화가 되고 또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3년, 5년,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되죠? 사용 못하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유형자산이 사용하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뭐다?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합니다. 이렇게 가치가 감소하는 우리는 뭐한다? 감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여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우리는 뭐한다? 감각상각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 내가 기계장치를 어떻게 됩니까? 뭐 1000만원짜리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 1000만원짜리 사용하는 게 이게 어떻게 돼? 앞으로 딱 5년간 사용하면 더 못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사용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첫 해에 1000만원 샀다 그래서 바로 비용 처리 다 해버리면요. 올해 비용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이익을 내려고 손실밖에 안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상법에 뭐가 돼 있는가 하면 이 유형자산을 내가 취득했으면 이게 사용하는 뭐다? 연수
이 기계장처럼 5년이 될 거고요. 건물이라 그러면 20년쯤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 연수만큼을 뭐 한다? 이 취득했을 때 들어갔던 취득 원가, 장부상의 이 유형자산의 가치를 뭐 한다? 사용 기간만큼 뭐래 해요? 배분하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사용 기간만큼을 뭐 한다? 배분해라. 어떻게 배분해라? 비용으로. 비용이니까 뭐가 되죠? 감각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감각상각비가 무엇이냐까지 학습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감각상각비 처분까지 학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